아우라그룹의 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강철과 유리의 거대한 창이었다. 구름을 꿰뚫는 그 첨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창립자이자 쇼인 강지훈의 야망 그 자체를 상징했다. 타워의 맨 꼭대기층 도시 전체가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는 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동맥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풍경 너머 더 복잡하고 불쾌한 전장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고급 가죽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변호사들이 며칠 밤낮으로 검토한 서류가 들어 있었다. 법적으로는 합병 및 주식 교환 제안서였지만 지훈에게 그것은 정략결혼 계약서에 불과했다. 태산그룹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공룡. 그들의 외동딸 윤서연과의 결혼. 세상 사람들은 이를 세기의 결합이라 부를 것이고 신흥기술 제국과 전통적인 재벌 가문의 만남에 찬사를 보낼 터였다. 그러나 지훈에게는 굴욕적인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다. 그는 맨손으로 아우라그룹을 일궜다. 낡은 차고에서 시작해 밤샘 코딩과 수천 번의 실패, 그리고 피를 말리는 투자 유치 전쟁 끝에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을 세웠다. 그의 세계는 코드와 데이터, 그리고 0과 1로 이루어진 냉정한 논리의 세계였다. 그곳에는 혈연이나 구시대적인 연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오직 실력과 결과만이 유일한 가치였다. 그런데 이제 태산그룹은 그에게 가장 원시적이고 모욕적인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들의 낡고 부패한 제국에 아우라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수혈하는 대가로 그들의 오만한 공주를 그의 안주인으로 맞으라는 것이었다. 지훈은 윤서연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화려한 파티에서 보석으로 치장하고 주변의 찬사에 둘러싸여 있던 여자. 그녀의 눈에서는 지성과 깊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특권의식과 지루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녀를 평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대표님, 인터컴에서 그의 충직한 비서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산그룹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저녁 약속 최종 확인차 취소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망설임 없는 즉답이었다. 수화기 넘어 김 실장의 짧은 침묵이 느껴졌다. 그는 지훈의 곁에서 10년을 일하며 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이번 결정이 불러올 후폭풍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도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산의 유통망과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김 실장.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아우라는 구걸에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길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는 쪽이지. 낡은 세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우리의 혁신은 끝나는 거야.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공식적인 거절 의사를 전달할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이 끊어지자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제국, 그의 성.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야 했다.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굴복도 없이. 그는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성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공간. 강남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그의 대저택에서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공간이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이 거대한 저택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었고 모든 것은 지훈이 정해놓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이수민은 이 거대한 기계의 아주 작은 톱니바퀴였다.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이 되던 해 독립한 그녀에게 이 저택의 가사도우미, 자리는 생존을 위한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녀는 6개월 전 이곳에 들어왔고 그녀의 주된 임무는 1층의 응접실과 서재,
그리고 넓은 정원으로 이어지는 테라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눈에 띄지 않았다. 언제나 등을 곧게 펴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다른 사용인들이 수군거리는 저택 주인의 까다로운 성격이나 엄청난 재산에 대한 이야기에 끼어드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과 먼지 한 톨 없는 책장, 그리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정원의 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날 오후 수미는 정원으로 나가는 유리문을 닫고 있었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잘 가꿔진 잔디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택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박 집사였다. 이봐요, 김 영감님.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예요? 저기 분수대 옆에 새로 심은 희귀장미 한 그루가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저게 한 주에 얼마짜린 줄 알기나 해요. 수미는 고개를 돌렸다. 박 집사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리고 있는 사람은 칠순이 넘어 보이는 늙은 정원사였다. 그는 평생을 흙과 식물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이 저택의 정원을 자식처럼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어제부터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제가 영양제를... 변명은 대표님께서 얼마나 정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나올 생각 마세요. 나이 먹고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박 집사의 모진 말에 늙은 정원사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의 거친 손이 부끄러운 듯 몸 뒤로 숨겨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용인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동정심 어린 눈으로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박 집사의 권력은 이 저택 안에서 절대적이었다. 수미는 묵묵히 유리문을 닫던 걸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위압적인 박 집사 옆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다. 집사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 집사가 신경질적으로 돌아보았다. 내 온 또 뭐야?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니 썩 비켜. 수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시들어가는 장미 묘목을 가리켰다. 제요, 장미는 병든 게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자동 스프링클러 타이머가 고장나서 밤새 저쪽 구역에만 물이 과하게 공급되었습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잎이 처진 겁니다. 그녀의 말에 박 집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늙은 정원사도 놀란 눈으로 수민을 쳐다보았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까짓게. 정원 일에 대해 뭘 알아?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식물이 물에 잠기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압니다. 지금은 물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주변 흙을 파서 뿌리가 바람에 마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어제 제가 고장났다고 관리팀에 보고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사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한 사실과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박 집사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가 관리팀에 보고했다는 말에 더 이상 늙은 정원색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게 되었다. 있을 데 없는 소리 말고 내일이나 해. 박 집사는 결국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가 사라지자 늙은 정원사가 수민에게 다가와 거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 때문에 괜히...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어서 장미부터 돌봐주세요. 수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유리문을 닫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용인들이 그녀를 경외와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 모든 광경을 막 저택으로 돌아온 강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훈은 보통 차고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자신의 서재나 침실로 올라간다.
하지만 그날은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어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자신의 권위를 등에 업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중간 관리자의 오만함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늙은 직원의 무력함.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작고 연약해 보이는 한 여자의 예상치 못한 용기. 그는 박 집사를 해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었다.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여자 이수민이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말했고 자신의 지식에 기반한 논리로 상황을 바로잡았다. 무엇보다 지훈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권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눈빛. 그 눈빛은 그가 자신의 세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아첨하거나 무언가를 얻어내려 애썼다. 그들의 눈에는 욕망과 계산이 번득였다. 하지만 방금 그 여자의 눈에는 오직 옳음에 대한 조용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태산그룹과의 전쟁을 위한 전략을 구상했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대한 계획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짜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뇌리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한낮의 정원에서 보았던 조금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한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복잡한 그의 세계에 던져진 작지만 깨끗한 조약돌처럼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서울의 가장 높은 호텔 스위트룸에 위치한 프라이빗 다이닝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테이블에 앉은 네 사람 중 그 누구도 그 장관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음식의 향기 대신 거대한 두 권력의 충돌 직전에 나타나는 특유의 오존 냄새가 감돌았다. 강지훈은 맞춤 제작한 다크네이비 수트를 입고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자세는 겉보기엔 편안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태산그룹의 윤 회장이 앉아 있었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노회한 사자처럼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듯 날카롭게 번뜩였다. 윤 회장의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어깨를 드러낸 실크 드레스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미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지훈을 향해 끊임없이 교태 섞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화를 주도하려 애썼다. 지훈 씨, 우리 아우라 그룹의 다음 붕이 신제품 발표회는 파리에서 여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최고의 이벤트 플래너가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녀는 우리 아우라 그룹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임을 과시하듯 지훈의 곁에 배석한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 최 부사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번 합병의 가장 강력한 찬성론자였다. 지훈은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잔 안에서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에 윤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지훈 씨 저택 정원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제가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희귀 장미 품종이 있는데 다음 주에 사람을 보내 심게 할게요. 이제 그 집도 저와 함께 갖고 나가야 할 공간이니까요.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제 정원에서 보았던 자신의 원칙을 조용히 지켜내던 한 사용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위에 허락도 없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고 마음대로 바꾸려 드는 이 여자의 오만한 얼굴이 겹쳐졌다. 윤서연 씨,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강력했다. 아직 당신이 내 공간에 대해 논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윤 회장이 해에 웃으며 개입했다. 해여허, 강 대표가 숫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워낙 일에만 파묻혀 살아온 젊은이라. 서연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어차피 앞으로 평생 함께할 시간인데. 윤 회장은 지훈을 향해 와인잔을 들었다. 자, 강 대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쪽에서 제안한 내용은 모두 검토했을 테고,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 이건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대관식이 될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점잖지 않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이 거래가 성사될 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뿌리내린 태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이 이 기회를 걷어찰 만큼 어리석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뒤 윤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오직 최종 결정을 내린 CEO의 냉철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회장님 제안은 잘 검토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끊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윤 회장과 윤서연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측정하는 스캐너처럼 차가웠다. 이번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정적. 몇 초간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에어컨이 돌아가는 희미한 소음만이 그 정적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최 부사장은 사색이 되어 지훈을 쳐다봤고 윤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윤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험악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지금 뭐라고 했나? 강 대표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지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태산그룹과의 합병에도 윤서연 씨와의 결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무리한... 윤서연이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사거나 아버지의 권력으로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감히 이 근본도 없는 신흥졸부가 자신을 거부하다니 이유를 들을 수 있겠나. 윤 회장이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훈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지배했다. 첫째, 아우라 그룹은 연줄과 혼맥으로 성장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를 만듭니다. 태산의 낡은 시스템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는 윤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둘째, 제 인생의 동반자는 저와 비전을 공유하고 제 세계를 이해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윤서연 씨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리한 비수였다. 윤서연의 자존심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잔인하고 정확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마지막으로 지훈이 말을 맺었다. 저는 제국을 만들 생각 따위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회장님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최 부사장에게 짧게 고갯짓을 하고는 뒤돌아섰다. 어디가? 윤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감히 네가 지금 누구에게 등을 보이는지 알고 있나? 지훈은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다. 과거의 망령에게 등을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윤서연의 울음 섞인 비명과 윤 회장의 노성이 터져 나왔다. 제호, 건방진 놈을 당장 끌어내. 강지훈, 내 놈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만든 거다. 내가 내 놈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전쟁은 시작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눈을 감고 있었다.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첫 포성을 울렸을 뿐이었다. 이제 태사는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아우라를 공격해 올 것이다. 언론, 정치, 금융.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의 숨통을 조여올 터였다. 그는 이런 싸움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윤서연의 오만한 얼굴 위로 자꾸만 정원에서 보았던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 겹쳐졌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소리 없이 맞서던 그 모습. 저택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사용인들은 모두 퇴근하고 거대한 저택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다가올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했다. 서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평소와 무언가 달랐다. 그의 책상 위, 그가 아침에 읽다 만양자역학 관련 서적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5cm쯤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책상 모서리에는 아주 희미한 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완벽주의자였다. 그의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정해진 위치가 있었고 단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결벽증이 아니라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이 작은 불일치는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누구 없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빈 복도를 울렸다. 잠시 후 주방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민이었다. 그녀는 늦게까지 남아서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그녀는 지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지훈은 책상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날 저녁에 겪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가 이 사소한 문제를 향해 터져 나왔다. 이게 뭔가 내 서재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군지 묻고 싶군. 내가 지불하는 월급에 이런 수준의 일 처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가 겁을 먹고 변명하며 용서를 구하리라 예상했다. 그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제 정원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 책은 제가 옮겼습니다. 이유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쌀쌀 맞았다. 서재를 청소하던 중 대표님께서 아침에 드시던 냉수가 담긴 컵바닥에 물기가 맺혀 책 표지를 적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잠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컵을 치운 뒤 책상 위를 완벽하게 닦고 건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물자국은 아직 마르지 않은 마지막 흔적입니다. 3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책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은 제 실수입니다. 원래 있던 정확한 위치로 돌려놓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모든 서적 위치를 사진으로 기록해두고 청소 후에는 항상 밀리미터 단위까지 맞춰서 정리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당혹감과 놀라움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문제 발생 원인, 해결 과정,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된 완벽한 보고였다. 그것은 마치 아우라 그룹의 최고 엔지니어가 시스템 오류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과도 같았다. 논리적이고 정확하며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결국 그의 앞에서는 고용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고 그의 분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맞서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무기를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세계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더 이상 질책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흥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다. 이수민. 그녀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질서와 규칙을 가진 단단한 내면의 소유자였다. 태산그룹의 오만한 공주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진짜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감히 자신에게 맞서던 한 작은 하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낸 것이었다. 강지훈의 거절이 몰고 온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세게 아우라 그룹을 덮쳤다. 그것은 전면적인 선전포고가 아니었다. 태산그룹이라는 늙은 여우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그들의 공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가스처럼 교묘하고 은밀하게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로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경제신문과 방송은 약속이나 한 듯이 아우라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혁신의 아이콘 아우라, 성장 동력에 대한 의문, 강지훈 CEO의 독단적 경영 대규모 파트너십 무산의 후폭풍은 외국인 투자자들 아우라 그룹의 불확실성에 우려 표명. 기사들은 직접적으로 태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행간은 강지훈의 오만한 결정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태산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언론계의 인맥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들이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며 인위적인 패닉셀을 유도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했고 주가 방어를 위해 투입된 자금은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아우라 타워의 종합 상황실 거대한 스크린에 끝없이 하락하는 파란색 그래프가 모든 임원들의 얼굴을 절망으로 물들였다. 대표님 5분 만에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정체불명 매도 물량의 출처를 파악 중이지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들어오는 것이라 추적이 힘듭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최 부사장님을 비롯한 몇몇 이사들이 대표님의 경영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고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초조함 대신 혹한의 심해와도 같은 냉정함이 감돌았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이것이 바로 태산의 방식이었다. 정면 대결이 아닌 비열한 여론전과 자금력을 동원한 압박. 홍보팀은 모든 언론 접촉을 차단하고 팩트에 기반한 보도자료 외에는 대응하지 마. 재무팀은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모든 주가 방어 수단을 검토하고 단계별 시나리오를 준비해. 그리고 법무팀은 이번 사태를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제소할 준비를 시작해.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혼란에 빠져있던 임원들은 그의 침착함에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전장의 한복판에 선 장수였다. 두려워할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었다. 오직 적의 공격을 분석하고 다음 수를 계산할 뿐이었다. 그날부터 그의 시간은 사무실과 집의 서재에서 멈춰버렸다. 낮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를 처리하고 밤에는 쏟아지는 데이터와 씨름하며 태산의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잠은 사치였다. 식사는 책상 위에서 샌드위치로 때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고 날카로운 예민함은 주변 사람들까지 숨막히게 만들었다. 폭풍이 몰아치던 셋째 날 밤이었다. 시간은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지우는 저택 서재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눈은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모니터의 숫자들은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눈앞에서 맴돌 뿐이었다. 바로 그때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그는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문은 조용히 열렸고 이수민이 작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지금 뭐 하는 그의 날카로운 질책이 터져 나오려던 순간 그는 말을 멈췄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장과 갓 구운 듯한 작은 쿠키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자극적인 커피 향이 아닌 은은하고 부드러운 캐모마일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다가와 책상 위 서류 더미 옆에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차이름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소리 없이 방을 나가려 했다. 잠깐,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돌아서자 그는 턱짓으로 찻잔을 가리켰다. 이게 뭐지? 캐모마일 차입니다. 심신 안정과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그리고 쿠키에는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드셔도 위에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녀는 그의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았다. 힘들지 않냐고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이다. 마치 그의 유능한 비서처럼 지우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권력에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나가봐. 그가 짧게 말했다. 수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서재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달되었다. 한 모금 마시자 향긋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난 며칠간 얼마나 스스로를 혹사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기계가 아니었다. 끝없이 밀려오는 공격 속에서 그의 몸과 마음도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지훈의 전쟁터 같은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이수민이 만들어낸 아주 미세한 균열이었다. 그는 여전히 밤을 새워 일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따뜻한 캐모마일 차가 놓여 있었다. 그는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서재 옆 작은 간이 식당에는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죽이나 맑은 곰탕 같은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항상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대표님, 건강을 잃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한 생강차가 면역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모에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다. 오직 사실과 제안만이 간결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이 건조한 문장들에서 더 큰 힘을 얻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전장에서 싸우는 장수를 위한 최고의 보급 담당자가 보내는 전략적인 지원과도 같았다. 그녀는 결코 그의 일에 대해 묻거나 하는 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면 저택의 모든 조명은 그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최소한으로 켜져 있었고 그의 귀에 거슬릴 수 있는 모든 소음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아침에 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면 욕실은 항상 최적의 온도로 데워져 있었고 그의 동선에 맞춰 수건과 가운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지시받지 않은 일들이었다. 수미는 마치 인공지능 비서처럼 그의 생활 패턴과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고요하고 완벽한 질서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혼돈과 비열한 공격들로 지쳐버린 그의 영혼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새벽 지친 몸을 이끌고 침실로 향하던 지우는 복도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수민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새벽의 여명 속에서 거대한 정원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서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지 아우라 그룹이라는 회사의 이름이나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는 가치,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질서,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고요함 속에서 강지우는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운 투지를 발견하고 있었다. 폭풍은 여전히 그의 성을 흔들고 있었지만 성 안의 등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등대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그가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던 한 작은 하녀였다. 그녀의 고요한 존재감은 그의 거칠고 차가운 마음에 스며드는 예상치 못한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그는 다가올 방역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다. 윤서연은 자신의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 잔을 대리석 바닥에 집어 던졌다.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황금빛 액체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조각난 유리보다 더 날카롭게 깨져 있었다. 강지훈. 그녀는 증오의 찬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산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과 자금력을 쏟아부었지만 아우라그룹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었다. 초반의 급락세 이후 주가는 강지훈의 자사주 매입과 신기술 발표에 대한 기대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성벽처럼 그는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상황은 윤소연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이런 지루한 소모전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무릎 꿇고 자신의 발밑에서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굴욕감에 몸부림치며 자신을 거절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아버지인 윤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세호연이냐? 지금 네가 벌여놓은 일 때문에 회사 손실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고작 사내 자식 하나 때문에 이만한 출혈을 감수해야겠냐는 말이다. 아빠, 지금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요. 그깟 돈 몇 푼이 문제예요. 제 자존심이 짓밟혔다고요. 자존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다. 강지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이 이상 판을 키우는 건 우리에게도 부담이 크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싫어요. 서연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빠가 안 하시면 저 혼자서라도 할 거예요. 그 남자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윤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아버지는 늙었다. 그의 방식은 너무 느리고 점잖았다. 그녀는 더 확실하고 더 개인적이며 더 잔인한 방법이 필요했다. 강지훈이라는 완벽한 남자의 갑옷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강지훈의 모든 것을 알아낼 것. 그의 사생활, 여자관계에 숨겨진 약점 그 무엇이든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지훈의 삶은 수도승과도 같았다. 집 회사 그리고 가끔 들르는 헬스클럽이 그의 동선 전부였다. 여자 문제도 깨끗했다. 스캔들은커녕 가벼운 연문설조차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일과 결혼한 남자였다. 이게 다야 고작 이런 걸 알아내려고 수천만 원을 쓴 줄 알아. 서연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하지만 흥신소 직원은 침착하게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사모님.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저택의 사용인에 대한 보고였다. 대부분의 사용인들은 몇 년씩 근속한 베테랑들이었지만 6개월 전 새로 들어온 이수민이라는 젊은 가사 도우미가 있었다. 그녀의 이력은 너무나 평범했다. 고아원 출신, 별다른 특기사항 없음. 하지만 최근 해고된 몇몇 사용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지훈 대표가 유독 이 사용인에게만은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관대한 태도, 서연이 코웃음 쳤다. 강지훈이 그 얼음덩어리가 네. 박 집사의 보고에 따르면 얼마 전 정원에서 이수민이라는 직원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징계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서재에서 밤을 새울 때 유일하게 출입이 허락되는 사용인도 그녀뿐이라고 합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완벽하게 깨끗한 사생활. 여자 문제 없음. 그런데 이름 없는 어린 하녀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관대함. 그녀는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이런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뿐이었다. 더러운 것들, 그녀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고상한 척 완벽한 척하던 강지훈의 위선. 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저 천박한 하녀였다. 윤서연은 자신이 직접 그 약점을 짓밟아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새빨간 페라리가 강지훈의 저택 정문 앞에 멈춰 섰다. 보안 요원이 급히 달려 나왔지만 차에서 내린 윤서연의 오만한 얼굴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나 누군지 알지, 문 열어. 그녀는 명령하듯 말하고는 보안 요원을 밀치고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박 집사가 놀라 달려 나왔다. 아이고, 서연 아가씨.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시끄러워. 너희 집에 이수민이라는 하녀 있지.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그녀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저택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그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잠시 후 이수민이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거실 중앙으로 불려 나왔다. 윤서연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벌레를 쳐다보듯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싼 회색 유니폼 화장기 없는 얼굴, 아무런 장신구도 없는 손.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샤넬 수트에 단추 하나 값도 안 되어 보이는 수민의 모습에 허수음을 터뜨렸다. 내가 이수민이야. 강지훈 취향 한번 독특하네.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착한 태도가 서연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얼마면 돼? 서연은 자신의 에르메스 백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돈다발이 든 봉투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이 안에 1억 원이야. 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지. 이거 갖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강지훈 앞에 나타나지 마. 수민의 시선은 돈 봉투를 향했다가 다시 서연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동요 대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맑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하 순진한 척하기는. 서연은 비웃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수민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네가 밤마다 그 남자 침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남자들은 너처럼 순진한 얼굴을 하고 꼬리치는 년들한테 약하지. 하지만 그건 그냥 잠깐의 유흥일 뿐이야. 감히 너 같은 게 내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모욕적인 말에도 수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서연과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아가씨께서 주시는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하고 떠나는 것은 제 선택입니다. 아가씨께서 명령하실 일이 아닙니다. 수민의 당당한 태도에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하녀 따위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이게 정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이 서울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상관없습니다. 수민이 말을 잘랐다. 저는 어디서든 제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아버님의 돈과 이름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윤서연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녀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대표님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가씨처럼 그분을 모욕할 자격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이 천한 것이 이성을 잃은 서연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수민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한편 아우라타워의 CEO 집무실. 강지훈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중이었다. 그의 태블릿의 저택보안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가 조용히 떠올랐다. 미승인 방문자 발생 윤서연.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회의 화면 한쪽에 작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띄웠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방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거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소리까지 켜고 그들의 모든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윤서연의 저열한 모욕, 돈으로 사람을 사려는 천박함.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 이수민의 고요한 존엄성. 그녀의 모든 대답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대표님을 모욕할 자격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발했다. 윤서연이 손을 드는 것을 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회의 중이던 투자자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저택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지금 당장 거실로 들어가. 그리고 윤서연을 저택 밖으로 끌어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저택 거실 윤서연의 손이 수민의 뺨에 닿기 직전이었다. 매움추십시오. 육중한 목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서연과 수민 사이를 가로막고 서연을 포위하듯 에워쌌다. 보안팀장이 서연 앞에 서서 냉담하게 말했다. 윤서연 씨 대표님의 명령입니다. 당장 이 댁에서 나가주시죠.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뭐 너희 지금 누구한테 다시는 허락 없이 접근할 경우 가택 무단 침입으로 간주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잡았다. 그녀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굴욕적인 상황에 비명을 질렀다. 이거 놓주라고. 강지훈, 너 가만 안 둬. 그녀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력하게 저택 밖으로 끌려나갔다. 잠시 후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 집사와 다른 사용인들은 겁에 질려 숨죽이고 있었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이수민은 여전히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아우라 타워에서 강지훈은 모니터 속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윤서연에게 분노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렬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침범당한 맹수의 분노였고
연약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맹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수민이라는 여자는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사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그의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윤서연이 저택에서 수모를 당하고 쫓겨난 사건은 강지훈과 태산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압박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원한과 증오가 뒤섞인 훨씬 더 위험하고 노골적인 파괴 행위로 변질되었다. 태산그룹의 방역은 아우라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동맥을 끊어버리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아우라그룹은 프로메테스라는 코드명의 차세대 인공지능 운영체제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이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건 프로젝트이자 아우라를 글로벌 IT 공룡의 반열에 올려놓을 비장의 무기였다. 그리고 프로메테스의 심장은 뉴로로직이라는 작은 독일 기술 기업이 독점적으로 개발한 뉴럴 프로세싱 칩에 있었다. 강지훈은 수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작은 회사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바로 그 뉴로로직을 향해 태산그룹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이다. 태산의 목적은 명백했다. 아우라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강탈하려는 속셈이었다. 뉴로로직의 CEO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강지훈은 전례 없는 위기감을 느꼈다. 태산은 시장 가격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주주들을 흔들고 있었다. 자금력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프로메테스의 출시일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 기간 안에 뉴로로직의 칩 아키텍처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우라타워의 R&D 연구소는 전쟁터로 변했다. 하얀 화이트보드들은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 순서도로 가득 찼고 밤샘 작업에 지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날카로운 신경전과 절망적인 한숨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열정적인 개발자이자 불가능한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고독한 천재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연구소에서 살다시피 하며 수천 개의 데이터 라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산 구조를 시뮬레이션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벽에 부딪혔다. 중앙 집권적인 뉴로로직의 칩 구조를 대체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치 심장을 떼어낸 생명체에게 새로운 심장을 만들어주려는 시도처럼 막막했다. 한편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색했다. 윤서연의 소동 이후 이수민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고 그녀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억울하게 휘말린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동시에 그 모욕 앞에서 조금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존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이성과는 다른 뜨겁고 낯선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보호 본능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연구소에서 돌아와 서재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수민과 마주쳤다. 그녀는 깜짝 놀라 길을 비키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지난번 일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게 됐어. 내 문제에 당신을 끌어들였군.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수민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과 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괜찮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둘의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서재로 들어섰다. 그날 밤도 지우는 프로메테스의 복잡한 데이터 순서도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다. 거대한 중앙처리 코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데이터 흐름. 아무리 봐도 해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수민이 캐모마일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잠시 벽 한쪽을 가득 메운 거대한 순서도에 머물렀다. 그 복잡한 그림 앞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대표님 혹 실례가 안 된다면. 그녀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우는 대답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저 그림을 보니 제가 얼마 전에 정원을 손질했던 것이 생각나서요. 정원 이야기라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우는 어이가 없었지만 왠지 그녀의 말을 막고 싶지는 않았다. 원래 정원 중앙에 아주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그 소나무를 중심으로 자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커서 그늘에 가려진 작은 화초들이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긴장된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평온했다. 그래서 저는 그 큰 나무를 중심으로 길을 내는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오솔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꽃의 종류에 따라 햇빛이 잘 드는 곳, 물이 잘 모이는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방해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햇빛과 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요. 그랬더니 중앙의 큰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작은 야생화들까지 살아나서 정원 전체가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중앙의 큰 나무. 그늘에 가려 죽어가는 작은 꽃들. 여러 개의 작은 오솔길.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야생화. 그것은 프로메테스의 문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지금까지 뉴로로직의 칩이라는 거대한 중앙처리 코어 큰 나무에 모든 데이터를 집중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 현상 그늘, 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민의 말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중앙 집권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의 강력한 코어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처리 장치들, 작은 오솔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산시키면 어떨까? 각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꽃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경로로 처리하게 하는 분산형 아키텍처.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그거다.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광적인 흥분과 희열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새로운 수식과 구조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중앙의 코어는 지워지고 그 자리를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연결된 수십 개의 작은 노드들이 채워나갔다. 수민은 그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다. 가지 마시오.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달리 생기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만 더 있어 주시오. 그는 다시 화이트보드에 몰두했다. 수민은 어쩔 줄 모르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훈은 마침내 마커를 내려놓았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프로메테스의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불가능을 넘어섰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민을 바라보았다. 며칠간의 피로도 잊은 채
그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수한 창조의 기쁨에서 비롯된 미소였다. 고맙소.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순수한 지혜가 자신의 얼어붙었던 천재성을 깨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차갑게 식어버린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원, 이야기를 더 해줄 수 있겠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민의 눈이 동그래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차분함을 되찾고 자신이 돌보는 작은 꽃들과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강지훈은 새로운 프로메테스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그날 밤 강지훈의 서재에서는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얼음의 벽은 더 이상 균열의 수준이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소리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수민의 정원 비유에서 얻은 영감으로 강지훈과 아우라 그룹의 연구진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분산형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프로메테스는 뉴로로직의 칩 없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연구소는 다시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태산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 덕분에 한 단계 더 진보한 기술을 손에 넣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강지훈은 윤 회장이라는 늙은 맹수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다고 생각했다. 기술과 자본으로 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분명 더럽고 비열한 방식을 사용할 터였다. 그의 예상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지훈의 10년지기 비서이자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었던 김 실장이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이다.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지훈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의 운전 습관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무엇보다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그의 차량 블랙박스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김 실장의 모습을 보며 강지훈의 온몸은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선을 넘었다는 명백한 신호. 내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는 태산의 비열한 메시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라는 규칙 안에서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도 더 이상 신사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저택 지하에 위치한 비밀 회의실로 두 사람을 불렀다. 한 명은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전직 검사 출신의 백승철 변호사였다. 다른 한 명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 출신으로 그의 모든 개인 경호와 보안을 책임지는 최강우 팀장이었다. 이곳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조직대는 존재하지 않는 지훈의 가장 깊은 그림자였다. 지금부터 우리의 전략은 바뀐다.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대여 이상 방어는 없다. 우리는 공격으로 전환한다. 목표는 태산그룹의 완전한 붕괴다. 백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태산은 거대합니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만으로는 누가 정상적인 절차를 말했나.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태산이 규칙을 버렸으니 우리도 버린다. 백 변호사님은 태산그룹과 윤 회장의 지난 40년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시오. 탈세 비자금 불법 증여, 정경유착,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필요한 자금과 인력은 무제한으로 지원하겠소. 그는 최 팀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최 팀장, 당신은 윤 회장 일가의 모든 것을 감시해. 그들이 누굴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서 돈을 쓰는지 전부. 그리고 윤서연,
그 여자의 주변도 샅샅이 뒤져.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그것은 전면전 선포였다. 법과 윤리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도박. 하지만 지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괴물이 되어야 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지훈은 한참 동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머리 사고라 속에서는 태산을 무너뜨릴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복잡한 복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현듯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수민, 윤서연이 저택에 쳐들어와 그녀를 모욕하던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 실장의 사고는 그의 적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증명했다. 만약 그들이 이수민의 존재를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 생각은 지훈의 심장을 얼음 같은 공포로 옥죄었다. 지난 며칠간 수민의 존재는 그의 사막 같은 일상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의 조용한 위로와 예상치 못한 지혜는 그에게 새로운 영감과 힘을 주었다. 그녀의 앞에 서면 그는 냉혹한 CEO가 아니라 평범한 한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정의 내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그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서 밀어내는 것.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수많은 고용인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적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서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날부터 강지훈은 다시 얼음의 가면을 썼다. 이전보다 훨씬 더 두껍고 더 차가운 가면이었다. 그의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저녁에 수민이 평소처럼 캐모마일 차를 들고 서재에 들어왔을 때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누가 들여보냈지. 앞으로 내 서재에는 허락 없이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박 집사에게 전해. 수민은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대표님.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가 나간 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굳게 주먹을 쥐었다. 찻잔을 든 채 상처받은 눈으로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녀를 위한 일이다. 그의 냉대는 계속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수민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다. 그는 모든 지시를 박 집사를 통해서만 전달했고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간단한 식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수민은 혼란스러웠다. 불과 며칠 전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웃어주던 그였다. 정원 이야기를 더 해달라며 아이처럼 눈을 빛내던 그였다. 그 따스함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예전의 냉혹한 주인으로,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타인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주제넘게 그의 세계에 너무 깊이 발을 들였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변덕이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더 완벽하게, 더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감춘 채 지훈의 잔인한 연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어느 오후 그는 일부러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잠시 후 수민이 새로운 꽃을 꽂은 화병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중앙에 화사한 작약이 담긴 화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이런 쓸데없는 지세 시간을 낭비하라고 했지. 수민의 어깨가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이나 해. 이런 감상적인 장식 놀이가 아니라.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정원의 꽃이 보기 좋다고 한 건
그게 정원사의 일이기 때문이야. 당신 일은 청소지 꽃꽂이가 아니야. 당장 치워.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병을 다시 들어 올렸다.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그녀의 여린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단 고통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저택 어딘가에 혹은 그의 주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적의 눈을 의식해야만 했다. 그는 끝까지 잔인한 주인을 연기해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태산을 향한 복수심과 수민을 향한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모순인가. 늦은 밤 그는 서재를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그런데 정원으로 나가는 유리문 앞에서 그는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수민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낮에 치워야 했던 작약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지금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쥐고 그녀의 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에서는 피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 한 방울조차 닦아주지 못하는 가장 무력한 남자였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강지훈이 시작한 비밀 전쟁은 안개 속에서의 칼춤과 같았다. 그의 정보팀은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어두운 심장부를 파고들었지만 그곳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짓과 부패의 미로였다. 윤 회장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도같은 노인이었다. 모든 비자금 거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쳤고 핵심 증거들은 찾을 수 없는 곳에 흩어져 있거나 이미 파기된 후였다. 최강우 팀장의 보고는 매번 실망스러웠다. 대표님, 무언가 거대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은 집사는 10년 전에 의문사했고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정보팀의 안전가옥 주변에 의심스러운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핵심 요원의 집에는 도청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태산의 정보망 역시 만만치 않았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며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그의 내면이 이처럼 거친 폭풍우에 휩싸여 있는 동안 저택의 이수민은 고통스러운 고요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훈의 차가운 외면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 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따스했던 눈빛 함께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이 모두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이를 더욱 완벽하게 해내는 것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고 저택의 모든 것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수민은 저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낯선 얼굴의 보안 요원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기존의 요원들과는 달리 어딘가 날카롭고 긴장된 분위기를 풍겼다. 최강우 팀장은 거의 매일 밤 지하실의 비밀 회의실로 향했고 그의 얼굴에는 늘 짙은 피로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수민의 예민한 감각은 저택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윤서연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어둡고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중심에 강지훈이 있었다. 그가 자신을 밀어낸 이유가 어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밤에 일어났다. 수민은 1층 복도 끝에 있는 창고의 비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저택의 가장 후미진 곳이었다. 정리를 거의 마칠 무렵 창고 밖 복도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근에 새로운 보안 요원 중 한 명이었다. 수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아니요, 아직 서재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매일 밤 서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주변을 경계하듯 극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초회 팀장이 뭔가를 미친 듯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부 말입니다. 윤 회장님께서 찾으라고 지시하신 바로 그 장부. 위치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장부. 윤 회장. 수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저택 안에 적의 첩자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계집은 어떻냐고요? 아, 그 하녀 말씀이십니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대표가 가지고 놀다 버린 장난감 같습니다. 요즘은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예,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민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이 자신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끔찍한 방법으로 그의 마음도 자신만큼이나 찢어지면서 수민은 입을 틀어 막았다. 공포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지 깨닫자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전화가 끊기고 보안 요원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수민은 창고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증거도 없을 뿐더러 강지훈의 비밀스러운 전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었다. 박 집사나 다른 사용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최강우 팀장 역시 배신자가 그의 팀 안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촉할 수 없었다. 강지훈에게 직접 가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그의 연극을 망치고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당장 짐을 싸서 이 위험한 곳을 떠나는 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척.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 위험한 전쟁에 스스로 뛰어드는 길.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길이었다. 수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프로메테스의 해법을 찾았을 때 기뻐하던 아이 같은 미소, 자신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어색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상처를 주며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눈빛.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자신의 정원에서 영감을 얻었듯 그녀는 그의 전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수미는 배탈이 났다는 핑계로 하루 휴가를 냈다. 그리고는 평소에 입던 유니폼 대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저택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아우라 타워였다. 우마레테 하지메테 오토즈레다. 여의도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빌딩들로 가득한 정글이었다. 아우라 타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수미는 잠시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숨을 골랐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무모한 일을 하려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의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당연히 강지훈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저요, 대표님 비서실에 박선영 실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박선영. 그녀는 지훈의 공식적인 수석 비서였다. 수미는 저택에서 대표의 일정을 관리하며 몇 번인가 그녀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저택의 위험과는 분리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에 가장 안전한 인물이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택에서 온 사람이라고만 전해주십시오. 대표님의 아주 개인적이고 시급한 용무라고요. 수민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안내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박선영 실장이 직접 로비로 내려왔다. 그녀는 단정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낯선 수민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무세운 일이시죠? 저택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수민은 주변을 살핀 뒤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대표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반드시 대표님께 직접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 온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수민은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박선영 실장은 잠시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린 봉투를 굳게 쥐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시각 강지훈은 이사회 임원들과의 팽팽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태산의 공격으로 인한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선영 실장이 노크도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그녀는 지훈의 곁으로 다가가 수민이 건넨 봉투를 내밀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민의 단정한 글씨로 지난밤 그녀가 엿들은 대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배신자, 장부, 윤 회장, 한여는 위협이 되지 않음. 한 단어 한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내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배신자에 대한 불타는 분노,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준 그녀에 대한 압도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밀어냈다.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의 심장부에서 빼낸 정보를 그에게 전달한 것이다. 강지훈은 메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회의실의 소음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세상은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온 그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여인 이수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수민이 목숨을 걸고 전달한 메모는 전쟁의 안개를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이사회를 중단시켰다. 그의 싸늘한 권위 앞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임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즉시 최강우 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최 팀장이 들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자신의 팀에 첩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지훈의 처분을 기다렸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당장 그놈을 색출해서, 아니,
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였다. 그 쥐새끼는 당분간 살려둔다. 덫에 걸린 쥐는 다른 쥐들을 유인하는 최고의 미끼가 될 테니. 지훈은 수민의 메모를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장부를 서재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적들은 우리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게 내 서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이용해야지. 최 팀장, 오늘 밤부터 서재의 보안을 일부러 허술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네 팀의 배신자에게 대표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를 서재 안의 특정 금고에 보관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 열쇠가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최 팀장의 눈이 번뜩였다. 역정보를 이용한 함정이군요. 그래, 그들이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꼬리를 잡고 몸통까지 끌어낼 거다. 지훈의 전략은 치밀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적인 입장에서 적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되어 직접 판을 짜고 적을 함정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진짜 목표는 여전히 장부 그 자체였다. 수민의 정보는 그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다. 적들이 서재를 뒤지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짜 장부는 서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있다는 의미였다. 지훈은 자신의 사고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윤 회장은 어떤 인물인가 교활하고 편집증적이며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인물.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죄악이 담긴 장부를 어디에 숨겼을까? 그는 태산그룹의 모든 계열사 건물 설계도, 윤 회장의 개인 별장과 비밀 아지트들의 자료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 자료와 씨름하던 그의 눈에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가 들어왔다. 윤 회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고서화, 구슈화 수집가였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미술관 외에도 경기도 외곽의 산속에 개인적인 수장고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그저 별장으로만 알려진 곳이었다. 그림, 책, 지훈의 뇌리에 번개 같은 영감이 스쳤다. 장부는 서류 뭉치가 아닐 수도 있다. 수십 년간의 비밀 거래 기록을 물리적인 장부로 보관하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만약 그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작은 마이크로칩에 담겨 아주 평범해 보이는 다른 무언가 속에 숨겨져 있다면 그는 즉시 최 팀장에게 윤 회장의 수장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윤 회장은 18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희귀한 조선시대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 유물에만은 최첨단 보안 장치가 겹겹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른 값비싼 미술품들보다도 훨씬 더 과도한 수준의 보안이었다. 빙고.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장부는 바로 저 안에 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강우 팀장이 이끄는 3명의 그림자가 경기도 외곽의 숲속을 조용히 가로질렀다. 그들은 유령처럼 윤 회장의 별장에 침투했다. 수십 개의 CCTV 적외선 감지기 레이저 센서로 이루어진 철통 같은 보안망을 그들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솜씨로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마침내 도착한 지하 수장고의 중심. 그곳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혼천이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최 팀장은 휴대용 스캐너로 혼천회의 내부를 스캔했다. 그의 모니터에 혼천회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구리 막대 안에 숨겨진 새끼 손톱만한 작은 이물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혼천이를 해체하고 마이크로칩을 꺼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왔던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지난 40년간 태산그룹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탈법의 역사였다.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 수조 원대의 비자금 조성 자녀들을 위한 불법 상속.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지훈은 복수의 칼을 손에 쥐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공격은 단 한 번의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 언론을 통해 태산의 비리를 폭로하는 동시에 검찰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금융감독원에는 자산 동결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서막을 열 무대로 그는 아우라그룹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한편 강지훈의 함정에 빠진 태산그룹은 전혀 다른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저택에 심어놓은 첩자는 스위스 은행 열쇠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윤 회장에게 보고했고, 윤 회장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어설픈 침투 계획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갑자기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뉴스를 본 순간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의 전조임을 깨달았다. 그는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무능함과 강지훈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이수민이라는 하녀에 대한 불타는 질투심이 뒤섞여 그녀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느려터진 방식을 기다릴 수 없었다. 비즈니스도 돈도 이제 상관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강지훈의 파멸뿐이었다. 그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이 아는 가장 어두운 세계의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을 위해 관리해 온 법에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해결사였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윤서연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도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 하나를 잡아와야겠어. 누구 말입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하녀의 당당하고 맑은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을 짓밟아 버리고 싶었다. 이름은 이수민. 강지훈 저택의 하녀야. 상처 하나 없이 조용히 데려와. 강지훈이 가진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니까.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마저 삼켜버릴 불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불길하게 느껴졌다. 결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가장 순수한 빛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아우라 타워의 대강당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 이 자리에는 회사의 운명을 쥔 주주들뿐만 아니라 강지훈이 일부러 초대한 수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홀로 선 한 남자 강지훈에게로 향해 있었다. 맨 앞줄에는 윤 회장과 윤세연이 앉아 있었다. 윤 회장의 얼굴에는 노회한 승자의 미소가, 윤서연의 얼굴에는 곧 터져나올 복수의 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이 모든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백기를 들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보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아우라 그룹의 위기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고발하고 낡은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지훈은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다. 그의 뒤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태산그룹의 로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으로 지난 40년간의
검은 거래 내역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 정계 로비 자금, 전달 증거, 자금 세탁에 이용된 유령 회사들의 목록.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훈이 스크린에 떠오른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한편의 거대한 범죄 다큐멘터리였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모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강당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윤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 시각 저택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수민은 박 집사의 지시로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온실의 허브를 정리하러 갔다.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녀가 허브 가지를 자르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소리 없이 덮쳤다. EUB.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거친 손에 입이 막혔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은 자루처럼 들쳐 올려져 검은색 밴 차량으로 던져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정신을 잃지는 않았다. 짧은 저항의 순간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작은 머리핀을 일부러 손에 움켜쥐었다. 며칠 전 강지훈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머리를 단정히 하라며 무심하게 건넸던 아주 평범한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차량이 거칠게 출발했다. 그녀는 어두운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도로의 방향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을 통해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기억하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지훈의 전쟁에 참여한 이름 없는 병사가 되어 있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인적이 끊긴 폐공장 지대에 멈춰 섰다. 그녀는 거친 손에 이끌려 먼지 쌓인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잠시 후 창고의 낡은 철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뒤틀려 있었다. 길골, 존의 이수민. 그녀가 비웃었다. 네가 믿던 왕자님이 널 구하러 올 것 같아. 그녀는 수민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렸다. 강지훈이 지금 주주총회에서 우리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 남자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그의 발밑에 꿇게 만들 마지막 카드가 바로 너거든. 윤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화면에 강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주주총회 단상 위에 서 있었다. 다시 아우라 타워의 대강당. 지훈이 태산그룹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마이크로칩의 존재를 막 폭로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발표 자료가 띄워진 스크린 옆, 그의 개인 휴대폰과 연결된 화면에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대강당의 모든 스크린에 윤서연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녀의 옆에 결박된 채 겁에 질려 있는 이수민의 모습이 나타났다. 강당이 얼어붙었다. 강지훈. 화면 너머 윤서연의 목소리가 광적으로 울려 퍼졌다. 쇼는 즐거웠어. 이제 그만 끝내지. 그녀는 수민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가져다 댔다. 지금 당장 그 모든 걸 멈춰.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아우라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해. 그러지 않으면 이 여자는 죽어. 시간은 5분 주지. 모든 것이 멈췄다. 주주들의 웅성거림도 기자들의 플래시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스크린과 단상 위에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윤 회장조차 딸의 광기 어린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은 스크린 속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을 하세요. 라는.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모든 계산과 전략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뿐이었다. 그의 일생일대의 복수,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이룩한 회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생명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알았어. 네가 이겼다, 윤서연. 강당이 다시 술렁겼다. 윤서연의 얼굴에 승리호에 미소가 번졌다. 회사는 다시 쓰면 되지.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며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순간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향해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사고를 당한 그날 이후 그는 최강우 팀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중요 인물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이수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그녀에게 무심하게 건넸던 작은 머리핀.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정교한 마이크로 GPS 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가 윤서연과 대화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수민의 현재 위치 좌표는 이미 최강우 팀장의 작전팀과 경찰 특공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의 영상통화 내용은 모든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사에 긴급 속보라는 타이틀로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래, 강지훈 똑똑한 선택이야. 이제 무릎 꿇고 빌어봐. 윤서연이 희열에 차소리쳤다. 그러지.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게 어때? 윤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꽝! 폐공장의 낡은 철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최강우의 팀원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어설픈 납치범들을 제압했다. 윤서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최 팀장이 수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져 있던 머리핀을 다시 머리에 꽂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정의에 짧게 보고했다. 타겟 확보, 상황 종료, 같은 시각 대강당. 지훈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섰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넋이 나간 윤서연과 그녀를 체포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지훈은 충격에 빠진 청중과 이제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윤 회장을 둘러보았다. 보시다시피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쓰레기는 스스로를 소각하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중단되었던 아우라 그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태산 그룹의 비자금 장부의 모든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그의 사랑과 그의 제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지켜낸 완전한 승리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지훈의 주주총회에서 터져나온 태산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거대한 쓰나미였다. 그가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파괴적이어서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검찰은 즉시 태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윤 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수십 년 묵은 범죄 행각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터져나왔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때 재계의 신화로 불렸던 그는 이제 부패한 구시대의 상징으로 전락하여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다. 납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윤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 드레스는 차가운 수위로 바뀌었고 그녀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녀는 취조실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그녀의 광기 어린 영상통화는 이미 전 국민이 시청한 뒤였다. 그녀의 몰락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들에게 권력의 오만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아우라 그룹의 위상은 하늘로 치솟았다.
강지훈은 거대한 악과 싸워 이긴 다윗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기업가로 대중의 영웅이 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이제 그의 굳건한 도덕성과 결합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뢰의 브랜드를 구축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상의 혼돈은 잠잠해졌고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있어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시끄러운 세상의 찬사가 아닌 고요한 저택의 한 사람에게서 얻어야만 했다. 사건이 끝나고 며칠 후 이수민은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하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저택의 그 누구도 이전처럼 그녀를 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바꾼 숨은 영웅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저택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회사 일 처리를 핑계로 며칠 동안이나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민 역시 그를 마주칠까 두려워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존재했던 주인과 하녀라는 명확한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관계를 세워야 할지 둘 다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오후 수민은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녀에게 정원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흙냄새와 풀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가꿀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냉혹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고 힘든 싸움을 마친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수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흙 묻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모진 말들, 행동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진심으로 사과하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내 어리석고 이기적인 방식이었어.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그의 눈빛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흔들리고 있었다. 수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샘물처럼 맑았다. 대표님께서 저를 보호하려 하셨다는 걸.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녀의 이해심 깊은 대답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나는 내 세계가 오직 논리와 데이터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어.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이고 사랑은 비논리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내 계산으로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한 변수. 내 통제 밖에서 내 세계의 모든 규칙을 뒤흔들어 놓았어. 그는 그녀의 흙 묻은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세상의 오류가 아니라 해답이었어. 당신이 없는 내 공식은 불완전했고 당신이 없는 내 세계는 무의미했어. 이수민 씨, 당신이 없는 내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는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진실된 고백이었다. 그는 사랑한다는 화려한 말을 하는 대신 그녀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민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대표님의 세계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께서 스스로의 세계를 넓히신 겁니다. 저는 그저 정원의 작은 꽃들에게 길을 내어준 것처럼 대표님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작은 길 하나를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지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그녀에게서 본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인한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세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거대한 적을 무너뜨렸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화와 충만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그녀의 온기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1년 후 아우라그룹 본사 옆 새로 지어진 아트센터의 개관식 날이었다. 아트센터의 이름은 프로메테스 재단. 아우라그룹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수민과 같은 환경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IT 교육과 예술적 영감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었다. 개관식의 스포트라이트는 강지훈이 아닌 재단의 이사장인 이수민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색 유니폼을 입은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혜와 온화한 카리스마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아이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정원이 있습니다. 한 종류 정도의 나무만으로 가득 찬 정원,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꽃과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진 정원입니다. 어떤 정원이 더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씨앗입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지는 일 없이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마음껏 피워낼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고 온기를 나눌 줄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뒤에서 조용히 수민을 끌어안았다. 오늘 정말 멋졌소, 이사장님. 그가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수민이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이 모든 게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 그가 그녀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세상을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개의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완전한 풍경이 되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품에 안긴 이제는 그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여인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나이 작은 하녀가 결국 내 세상의 주인이 되었군. 그것은 긴 전쟁의 끝이자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었다.